한식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TV의 1월 13일 우리 시즌2의 첫 번째 토요사건 팩트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사전에 미리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가 아직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서 가구가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약간 울리는 관계로 약간 소리를 작게 내고 있는데 울리는 거 조금만 이번 주만 두 컨텐츠에서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니까 이번 컨텐츠에서만 좀 나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제목을 걸어놓은 걸 보시고 나 이거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되게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 나 이거 아는 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한 5분? 10분 정도의 내용을 간단한 걸로 보시고만 좀 신기하네 정도로만 넘기신 내용일 겁니다. 바로 A6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요, 실제 연구소의 과학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22살. 바로 이름이 스토리라고 불렸던 여성입니다. 얼핏 보시면 되게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로 이분들은 남자분은 36세, 여자는 22살. 불륜관계입니다. 실제 연구소 과학자였던 여러분이 보신 지금 마이클 밑에서 스토리는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교였죠. 근데 둘은 불륜관계였답니다. 이 둘은 영국 퍼셔에 있는 도니리치라는 필드 안에서 조금은 야할 수 있겠지만 둘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마이클 그렉스턴은 뭐야? 누구야? 하고 바깥을 봤는데 웬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창문 내리라고요.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부분을 남이 봤다라는 부분에 약간 발끈했던 마이클 그렉스턴은 자연스럽게 창문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창문을 내린 거 앞에 자신의 눈앞에 보였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리볼버 총입니다. 리볼버 권총을 눈에 딱 들이밀면서 바로 이 A6 살인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깊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요. 사건을 조금만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이었습니다. 납치범이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피의자를. 납치범은 일단 총을 겨누고요. 총을 바로 쏜 건 아닙니다. 총을 쏘지는 않고 협박을 합니다. 그렉스턴, 그 남자에게 너 운전해. 그리고 실제 여자에게는 뒤에 앉아있어. 그렇게 하면서 차를 운행시키게 하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런던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운전만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납치범은 다른 요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운전만 해라. 총만 들이밀고요. 뭔가 그렉스턴도 느낌이 이상했던 게 아니 강도인가?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미 내가 가진 돈도 다 줬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계속 나랑 같이 있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렉스턴한테요,
너 가게에 가서 담배 좀 사와. 너 만약에 담배 사라고 해서 이상한 짓 하면 이 여자 죽는다. 또 그 이후에도 자동차 연료를 들어서도 또 계속 같이 다닙니다. 되게 상식적인 판단이면 뭐 차를 끌게 해라, 멀리 가라, 나를 거기에 내려놓고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계속 같이 다닌 거죠. 그렇게 시간은 새벽 1시 반까지 가게 됩니다. 새벽 1시 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아니, 여기가 왜 A6 살인사건이에요? 라고 하실까봐 바로 A6 도로여서 그렇습니다. 도로명 A6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쭉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납치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싶다. 아, 좀 자고 싶은데? 그랬다가 그렉스턴한테 다시 얘기해요. 아니야. 야, 운전해. 그랬다가 또 다시요. 아, 나 좀 잘래. 야, 다시 운전해. 아, 나 잘까? 결국 그렉스턴이 화가 나서 아니, 뭐 하자는 거지? 그 운전을 또 하는데 야, 자자. 차 세워봐. 화가 나는 그렉스턴은 차를 안 세우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렉스턴에게 실제 이 납치범은 권총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공격적 행동입니다. 물론 그런 공격적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둘은 자신들에게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렉스턴에게 와봐, 너 넥타이 풀어. 그 넥타이를 풀게 하고 여자 스토리에 손을 묶습니다. 손을 뒤로 묶어놓고 이제 자야겠다 라고 하고 자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렉스턴에게 잠깐만 나와봐. 그렉스턴은 별로 의심 없이 이 새끼가 또 왜 이러나 싶어서 그냥 나갔던 겁니다. 근데 납치범은 그 그렉스턴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싱긋 웃으며 권총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권총에 맞은 그렉스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총소리에 놀래서 깨게 된 스토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밖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납치범은 문을 열고 차로 들어옵니다. 네 애인은 죽었다. 그러면서 차 뒤쪽에서 스토리를 강간합니다. 강간이 끝난 뒤에는 똑같이 스토리에게도 총을 5발 발포하게 됩니다. 가슴, 목, 등에 말이죠. 그렇게 그렉스턴 옆에 떨어지게 되고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어쩌면 긴 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거의 5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스토리는 이때 당시에 총을 그렇게 맞고도 몸에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후 6시 45분 농장으로 출근하고 있던 노동자 존 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의 발견을 통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고 응급실에서 곧바로 수술을 하게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과 등에 맞은 총의 영향으로 평생 걸을 수 없게 되긴 합니다. 하반신 마비인 거죠.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돌아가셨지만 피해자 중에 한 명, 바로 여자 발레리 스토리는 살았습니다. 그 이유,
용의자의 단서를 찾기 위한 경찰들의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시작되는데 그 노력의 시작이 첫 번째가 하나 알려지게 됩니다. 8월 24일 런던의 36A 버스에서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총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었냐면 뒷좌석에 있죠. 뒷좌석 뒤에 보면 잘 안 보이는 공간, 그 안에 이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버렸다는 걸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찾을 36버스 A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사하고 있고 라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이 버스가 정차하는지를 찾다가 정차하는 구역마다 모두 다 확인을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새로운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총알의 발견입니다. 우리 호텔 지하에서 이상한 카트리지가 발견됐어요. 이상한 카트리지가 있네요. 근데 그 안에 총알이 있어요. 총알이 몇 개 없네요. 혹시 몰라서 신고합니다. 느낌이 쎄했던 경찰은 바로 그 호텔로 직접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총알은 36A 안에 있는 권총에 들어갔던 총알 그거와 똑같은 총알이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같았습니다. 이 호텔이다. 이 호텔에서 머문 새끼가 범인이다. 그때부터 실제 사건이 있었던 날 위주에 이 호텔에 숙박했던 사람들을 다 찾은 거죠. 쭉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 명 확인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5일 동안 머물렀던 남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그 남자 이름은 제임스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확인이 됩니다. 제임스 라이언을 곧바로 찾아서 제임스 라이언의 인적사항 및 그날의 알리바이에 대한 모든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문제가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이 뭐 했는지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했었습니다. 용의자가 아닌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머문 데서 총알 카트리지가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범인이 아니지? 어떻게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이 새끼가 누구한테 총알을 준 게 아닐까? 아니면 범인의 총알을 보관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봤지만 어떠한 행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임스 라이언 입에서 이상한 소리 하나 나옵니다. 저 그거 사실 방 바꾼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방은 그 방이 아니고 다른 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방을 바꿨거든요. 촉이 왔죠. 그 사람이 누구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는 바로 닉네임을 프레드릭 듀런트라고 적고 있었던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피터 알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람에게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는 일명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너 사건 당일날 뭐 했냐? 저 사건 당일날 엄마랑 있었는데요. 엄마랑 있었던 거 증거 대봐. 뭐 엄마가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너 어째서 이 총알이 너가 묵었던 방에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래? 말을 못한 거죠. 용의자 두 사람, 이 중에 한 명이 지워지고 용의자는 단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신 알폰이 용의자가 된 거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알폰이 주 용의자인데 아까 봤던 스토리 살아남았던 여자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 아닌데요?
왜냐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용의자 알폰 말고도 한 명의 사람을 더 찾았거든요. 이름 제임스 한틀리라는 사람. 제임스 한틀리라는 사람도 똑같이 한 번 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잡아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스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간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강간범 얼굴 가리고 있는데 그 눈빛을 봤는데 어렴풋한 차량 불빛에 제가 그 사람을 봤거든요. 이 남자예요. 제임스 앤드류. 전 그 눈빛을,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1962년 1월 22일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실제로 한라틴은 정말 놀라운 게 사건이 있던 당일날 리버풀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 지역에 간 적도 없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스토리가 주장을 하는 건 나는 이 사람의 목소리와 억양, 굉장히 코크니 억양이라는 게 있는데 코크니 억양이 너무 특이해서 난 이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정말 좀 신기하긴 한데 재판부는 뭔가 증거 자료는 알폰에게 향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제임스 한레티의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처음에 확실했던 건 뭐냐면 리버풀에 원래 있고 그 다음 런던에 와서 있고 실제 양복업자를 만난 알리바이까지 명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결국 한레티는 1962년 4월 4일입니다. 베드포드 감옥에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모든 게 묻히는 듯 지나갔죠. 하지만 유가족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분명히 리버풀에 있다가 그 다음 런던에 갔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피해자가 보고 목소리와 눈빛이 이 남자인 것 같아요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는 A6 방어위원회라는 것도 설립이 되고요. 한레티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형이 집행된 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돼요. 처음에 강간을 당했던 스토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하나 찾게 됩니다. 뭐라고 진술했냐면 제가 강간당한 그 남자는 30대 중반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레티는 당시에 25세였습니다. 알폰은 31살이었고요. 근데 웃긴 건 그 사람들을 알고 나서 두 번째 진술에서는 20대 중반 같아요 라고 스토리가 진술을 바꿔요. 이런 첫 번째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찾게 됩니다. 실제로 1968년 A6 위원회는 한레티를 봤다고 하는, 실제로 북부 마을에서도 봤고 런던에서도 봤다 라는 6명의 증인을 찾아냅니다. 타리 에반스, 1961년 초에 나 한레티 봤어. 나 걔 한 2주 정도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트레버 뉴턴, 나 걔한테 돈 빌려줬고 돈을 받았어. 그 은행 계좌에 8월 23일이라고 찍혀있어. 정확해. 그러니까 얘가 살인했다는 건 아닌데 뭔가 정황 증거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레티의 친구였던 찰리라는 애는
옛날에 햄레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버스 뒷좌석에는 뭔가 숨기는 게 좀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범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검찰 측에서 또 하나 얘기한 건 햄레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로이렌이라는 남자한테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유가족들이 믿지 않는 건 실제 햄레티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죽인 적이 없다. 라고 하고 죽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형 반대자들까지도 한꺼번에 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1962년 4월 4일 날 사형 집행이 됐는데 40년이 지난 2002년에 햄레티의 유가족에 의해서 재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조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햄레티가 강간을 해서 1962년에 있었던 그 DNA, 정액의 DNA를 한번 맞춰보자. 바로 무덤을 파헤친 겁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무덤 안에 있는 DNA와 일치 작업을 시켜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즉 범인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햄레티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범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묻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딱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반전의 반전 같은.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의 범인은 햄레티가 맞을까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좀 새롭게 접근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 햄레티가 범인일 순 있지. 왜냐면 DNA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뭔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현재까지도 햄레티의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내 동생이 그러지 않았다. 왜요?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62년에 보관되어 있던 DNA, 40년이 지난 DNA에 대한 부분에 오염 문제를 일단 유가족은 걸고 있습니다. DNA 샘플 채취에서 혹시 오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 사건이 처음에 진행될 때 제가 아까 파트별로 좀 순서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스토리가 병원에 입원되고 그 남자의 DNA를 채취할 때는 정액 부분밖에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액 부분을 채취하는 샘플하고 용의자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의 DNA를 섞으면서 같이 조사를 할 때 DNA 샘플이 뒤바뀌었을 확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를 사실 뭘로 들었냐면 정액에 대한 샘플이 정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DNA 샘플, 1962년에 있었던 그냥 이 사건, 그게 만약에 사람들은 아 이거 정액이구나, 정액에서 나온 DNA구나 라고 지금 경찰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정액의 DNA가 아니라 햄레티에 그냥 추출했던 햄레티의 DNA인데 그걸 모르고 갖고 있고 이게 정액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시체를 꺼내도 당연히 그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DNA 샘플 안에 정액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누구에서 나온 어떤 샘플, 이 명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를 일단 걸고 넘어집니다. 뭔가 아이러니컬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던 거는요, 8월 22일
헨리티의 행적이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헨리티는 8월 22일 날 실제 웨일즈 북부 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릴에 있었다는 걸 증인을 세워준 사람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남자, 타리 에반스입니다. 아니, 분명히 웨일즈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사람을 죽여요? 라는 게 지금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하나 더.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럼 릴에 있다가 와서 죽였겠지. 8월 22일 저녁 늦게 도착해서 기숙사 근처에서 머물었던 것도 확인이 되는데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22일 날 헨리티가 실제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갔다 오고 나서요, 저 역 근처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좀 잤어요. 근데 그 호텔이 좀 비싸고 사람이 꽉 찼는데 거기 호텔 주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여기 다락방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럼 너 여기서라도 좀 잘래? 내가 그냥 싸게 줄 테니까 이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뭐 그런가? 거기서 자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에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그 호텔 위치 얘기해라. 이름은 모르니까. 자기도 우연히 간다니까. 호텔 위치 얘기해. 주인 인상착의 얘기해. 그리고 네가 호텔 안에서 본 네 그 다락방 안의 풍경을 얘기해봐. 근데 거기서 헨리티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주인은 어떻게 생겼고 어느 쪽에 있었고 그 다락방 안에 되게 특이한 게 욕조가 녹색이었어요 라는 진술을 합니다. 녹색 욕조가 있다. 확인을 해봅니다. 찾아냅니다. 호텔의 주인의 이름은 그레이 존스입니다. 그레이 존스도 그때 당시에 한 19세, 26세 정도 되는 헨리티라는 남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진 보니까 이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다락방을 딱 열었을 때 경찰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그 안에는 정말 녹색 욕조가 있었거든요. 그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범인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헨리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잡았던 알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대부분의 총알의 정황 증거는 알폰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때 좀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 그럼 도대체 헨리티는 어떻게 그 총알을 이 사람이 머물었던 숙소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간 일도 없는데요. 아니면 제3자가 범인일까요? 현재까지 사실 이 사건은 유가족들은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족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대다수에겐 그래도 경찰이, 과학이 증명한 진짜 반전의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과학 수사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니라면 정말 무언가 샘플적 실수로서 정황상에 있는 게 모든 게 사라지고 범인이 결정된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방송 두 번째 시즌 토요 사건 팩트 A14님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